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3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니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헌법재판관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보류했는데요. 왜 나눠서 임명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텐데요. 앞으로의 전국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 생각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0년 전 안동에서 사라진 먹황새 복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허 대표와 함께 이 순서를 하게 됐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윤석열 탄핵이 우리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이죠.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올해 최대 이슈인 계엄 사태를 돌아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이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좀 보수의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진보의 관점 아니에요?
보수의 관점에서. 보수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 보수 지지자들이 또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또 아주 좋은 이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헌정 사상 최초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사상 가장 긴 시간 끝에. 사실 어젯밤 오늘 새벽쯤 나올까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발부가 됐는데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을 보수의 가치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보수는 지킨다는 뜻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인데 이를테면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이런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한 삶은 시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현이 됩니다. 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뜻하는 이 계엄이라는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보수의 가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포고령 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계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12.3 계엄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 선진국에서는 비일비재한 야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헌법 파괴, 반보수 행위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명분이니까 군부를 통해서 안보 불안을 스스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의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최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 보수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지금 보수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우리 정치사 과거에도 여러 번 여소야대 국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987년 이후로 야당과 갈등한다고 해서 군부를 동원하는 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 과거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1989년생이거든요. 예. 이 윤석열 정권은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보다 못합니다. 아하. 87년 민주화 이후에 육공화국이 출범했고 노태우 정권 초기에 여소야대 국면인데 그때 생각보다 의회랑 협치가 잘 됐습니다. 예. 의회 정치가 꽃을 피웠던 시기고 예. 물론 이제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이라는 우리 정치사의 비극인 논란이 있었지만은 예. 근데 어쨌든 이거 군인을 동원하거나 계엄을 한 게 아니고요. 특히 당시 군부는 전두환 노태우를 배출한 하나회가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보다 노태우 정권의 군부 장악력이 높았지만 그래도 헌법 질서 안에서 정기 개편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3당 합당 사실 역사적으로 비판 상당히 많이 받곤 하지만 근데 이런 게 정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치로 풀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심지어 당선되자마자 93년에 하나회 숙청하고 그때만 해도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좀 제거함으로써 그런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졌고요. 김영삼 정권도 임기 후반 여소야대 국면이었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싸웠거든요. 네. 나중에 DJ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계열 막론하고 여소야대 국면에 좀 정치적으로 꼼수도 부리긴 했지만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미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검사, 평생 검사만 해본 사람으로서 또 헌정 질서,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된 그런 사람의 선택이었다. 이번 계엄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국민의힘의 전신은 과거 노태우 정부 또 김영삼 정부 때도 여소야대 국면은 있었지만 군부를 동원하거나 계엄을 고려하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권의 12.3 계엄 본인이 속한 정당의 역사와 보수의 가치를 부정했다,
파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혁명에 관해서는 신중하지만 변화 자체를 거부한 반동하고는 달라요. 예. 그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대가, 뭐 보수주의 정치 쪽에서는 거의 이 원조 같은 분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학자가 예. 영국 사람인데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의 수단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의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 없는 국가는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변화할 수 없는 보수는 보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크가 모든 혁명에 반대한 게 아니라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유럽의 종교개혁, 미국의 독립혁명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 목적은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키기 위해서 변화한다.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한다는 역사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게 이것을 진보라 볼 수 있지만은 보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 정치 철학의 대가 에드먼드 버크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변화해야 보존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말. 그리고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한다. 이런 역설도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12선 계엄은 변화를 수용하고 참된 가치를 지키는 보수라기보다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반동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국민의힘이 지향했던 가치가 국민들의 저항과 보수 내부의 혁신을 통해 나름 변화를 거듭해 왔어요. 예. 국민의힘 스스로도 국민의힘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함께 만든 정당이다.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정당 경력도 짧고 지난 대선 직전에 급하게 영입된 문재인 민주당 정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역사를 후퇴시켰다. 예. 그러니까 반보수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보수를 참칭한 반동을 혁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만은 윤석열 정권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극우 정치 세력과도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과반수 이상 지지를 목표하는 대중정당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있는 생활 정당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이상한 목사류의 그런 소수의 극우 세력을 대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극우 정당이 될 거면은 10% 지지율로 만족해서 유럽의 극우 정당처럼 하면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 전체를 대변하겠다고 나섰으면은 극우 정당과는 손을 끊고 새로운 보수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계엄 사태 윤석열 정권과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보수 지지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럼요. 그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렇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렇죠. 뭐 윤상현 의원 이상한 말 계속하고 있죠. 예. 참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극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너무 옹호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 반보수 계엄인데 예. 왜 윤석열을 못 끊어낼까 했을 때 국민의힘 정서가 어떠냐면은 윤석열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그거죠. 핵심 그거죠. 네,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지지를 썩지 말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제1야당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이 51대 49 양극화 정치 구조가 원인이고 이게 열받으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이런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허승유 대표가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걸 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제1야당한테 그대로 반사이익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 정치 구조 개혁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항했던 51대 49 정치 구조를 가장 옹호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 바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 아니겠습니까? 1번이 국민의힘, 2번이 민주당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반사이기를 얻어가는 정치판이 속이 쓰리겠고 열받겠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업보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게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법원도 힘들게 만든 이 초래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보수 정치가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정치를 망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51대 49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데 지금까지 가장 저항을 했던 국민의힘이 앞장을 서야 예. 된다. 그렇지 않고 뭐 더불어민주당 믿다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옹호할 것 같으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영원히 정신 망할 수도 차리셔야 있어요. 됩니다. 예.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바로 이제 만약에 이제 대선이 이제 내년 초에 있다 생각하면 여기서 또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건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5년 후 10년 후도 정권 잡기가 힘들다. 예, 이런 말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보수가 바로 서야 진보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보수 정치가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 자체가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진보 정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허승규 대표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네,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면은 2025년 새해 국민의힘의 표로 이걸 쓰겠습니다. 어떤 거요? 파사현정. 파사현정. 깨뜨릴 파, 간사할 사, 나타날 현, 바를 정. 사악하고 그른데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네. 쉽게 말하면은 깨져야 열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으면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 전체가 망칠 수 있거든요. 예. 거짓 보수, 낡은 보수 과감히 청산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대 49 극단적인 정치구조 바꾸는데 국민의힘 과거처럼 방해하지 말고 본인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탄핵에 찬성할 수 있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식의 흑백 논리 정치를 박살내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국민의힘의 혁신이 우선이고 국민의힘이 파사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참 국민의힘까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예. 정치인들이 파사연정을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아마 청취자분들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2024년 가장 큰 사건이었던 12.3 계엄 사태가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망쳤는지 또 앞으로 보수 정치가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보수가 바로 서야 진보도 삽니다. 우리 보수 정치가 내년에는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하고 성찰하길 바랍니다. 자, 허승규의 청년생각 올해는 여기까지 하죠. 예,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60여 년 전 안동에서 사라진 먹황새 복원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최근 영양군 소재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서 경북 먹황새 복원협의체가 발족했는데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윤종민 조류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종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영양군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에 위치하고 있고 안동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 멸종위기 종복원센터는 국립생태원 연구본부의 하나로 2018년 10월에 개원하였고요. 예. 하는 일은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종별 증식 기술 개발, 그리고 증식하고 방사 등 그 증식보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국민 인식 증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경북 먹황새 복원협의체가 발족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주관하고 여러 기관이 함께합니다. 이 먹황새 복원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올해 국립생태원과 KTNG가 협력해서 그 ESG 경영 먹황새 증식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타마동물원에서 증식한 먹황새 6개체와 2012년도 신안군 가거도에서 구조한 1개체를 확보하면서 먹황새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를 계기로 국립생태원,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안동시, 그리고 환경부 지정 서식지의 보전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조류생태 환경연구소, 그리고 KTNG가 참여해서 경북 먹황새 복원협의체가 올해 12월 18일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립생태원과 서식지의 보전기관은 먹황새 증식개체 확보하고 증식개체군 관리 부분을 맡고, 경상북도 안동시는 과거 번식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하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대국민 인식 증진,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존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는 기업 ESG 경영 관련해서 멸종위기종 보전 협력 사업을 국립생태원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할 얘기가 이제 먹황새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황새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먹황새인데 지금 청취자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황새 종류로서 이제 부리하고 이제 눈 주위가 좀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황새가 되겠죠. 이 먹황새가 한 60여 년 전에 안동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어디에서 살았던 걸까요? 네,
먹황새 먹자는 이제 검다는 먹물 할 때 그 검다는 그 먹자고. 예. 과거부터 먹황새는 현악. 그리고 청악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검은 황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금강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600년, 그리고 경북 안동 지역은 약 400년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속리라는 마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1564년도에 퇴계 이황 선생님의 그 시인 차근문헌 고산원의 산고 유칭 학서비에 먹황새가 언급되었습니다. 1564년에요. 네네. 그래서 되게 그 국제적으로 먹황새가 이렇게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 그 지역이 또 안동이고 그 이후에 1964년도에 그 안동고등학교에서 안동 먹황새 번식 현황을 전국 과학 전람회 출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 안동에서 뭐 가장 오래된 그 대륙사진관에 그 윤선 선생님이 또 먹황새 번식을 사진으로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1965년도에 그 동아일보 박용윤 특파원님이 안동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먹황새 번식을 현장 취재를 해서 기사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동에 있던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안동시 도산면 가속리 그 바위 절벽에서 그 둥지처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둥지를 틀면서 그 밑에 있는 맑은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그 번식기에 이제 새끼를 키워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멀리는 1564년, 그러니까 400년도 훨씬 더 됐네요. 한 460년 네, 맞습니다. 정도 된 기록도 있고 1964년, 65년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최소 60년 전에는, 그렇죠? 60년 전에는 안동에 이 먹황새가 있었다.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먹황새가 도대체 어떤 새인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멸종 위기종이고 천연 기념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먹황새는 그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굉장히 넓은 분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국가 어디 지역에서도 흔하지 않은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새보다는 조금 작은 새인데 황새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하고 전라도권의 그 하천 논습지 생태계에 이렇게 특화된 그 서식하는 새라고 하면 먹황새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이 많은 경상도의 하천 그리고 산림 생태계에 특화된 그 습지성 대형 조류입니다. 그리고 황새는 이제 뭐 나무에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우는데 먹황새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도 번식을 하지만 뭐 안동이나 중국 같이 그 높은 바위 절벽에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바위 절벽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그 알은 뭐 3개에서 4개 낳고 알 품는데 3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부화한 새끼는 한 2달 동안 그 부모들이 열심히 보살펴서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황새도 뭐 과거 기록 중에서 좀 재밌는 부분은 이 천연기념물이자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고 보호받고 있는 종인데 그 1938년에 일제 강점기죠. 그때 이제 경성제국대학교 그 동물 행동학 연구실에서 모리 교수님이 안동에 직접 오셔서 먹황새가 번식하는 것을 확인하고 학계에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39년에 그 안동 먹황새, 안동 그 서식지와 먹황새 그 번식지를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천연기념물 제 72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1968년에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천연기념물 제 200호로 다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먹황새 보존이 갖는 의미 또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래요? 네네. 국가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고, 그리고 멸종위기 종이나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절멸한 종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향이던 뭐, 황새나 따오기 같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절멸한 종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멸종위기 종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황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번식했던 그 국가 보호종이기 때문에 종복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뭐 추가적으로 유럽에서는 사실 산림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먹황새가 깃대종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네네. 예.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먹황새를 복원하면서 종복원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하천 산림 생태계를 지키는데 먹황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먹황새 보존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 다양성 높이고 멸종 위기종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하천과 산림 생태계를 지키는 데도 먹황새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먹황새 복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다음 기회에 좀 여쭤보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으로 60여 년 전에 안동에 먹황새가 살았던 것처럼 이 복원된 개체가 자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자, 그 모습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먹황새 복원, 경북에서 절멸한 먹황새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비전으로 저희가 설정한 것은 이제 과거에 절멸한 먹황새와 인간이 다시 그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정을 했고, 일단 먹황새 보존 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증식 개체군 30개체 확보하고 그리고 경북 안동 그 과거 번식지를 중심으로 먹황새 두쌍 4개체를 시험 방사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안동에서 절멸한 먹황새 그 번식 개체군의 그 성공적인 복원을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저희도 기대하고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2028년까지 증식 개체군 한 30개체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윤종민 조류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국내 뉴스 총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은 2024년 국제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가장 먼저 2024년 주목해야 할 국제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니 해도 화려한 트럼프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난 11월 5일 시행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화려한 트럼프의 귀환을 이뤘죠. 사실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백악관 재입성하는 거는요, 뭐 132년 만의 사건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데 이게 132년 만에 이번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총격받아서 귀에 피 흘리면서 파이트 외치는 극장장면을 연출했죠. 그러니까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총기 피격, 현직 대통령 후보 사퇴, 부통령 구원 투수 등판.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벌써 지난 7월 일이었군요. 예. 그 유세 도중에 정말 몇 센티미터만 오른쪽으로 더 갔어도 정말 끔찍한 그런 진짜 드라마였습니다. 자, 올 2024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선거가 참 많았던 해였는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은 전 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전국 규모의 선거가 치러진 정말 슈퍼 선거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거의 중에서 다 합친다 해도 세계 패권국인 미국 대통령 선거 비교하기 힘들죠. 그래서 2024년은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화려한 귀환은 미국이 지탱하는 현존 국제 질서의 항방을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하면서 이익을 취해왔던 현재의 국제 질서를 고수하는데 그 비용, 의무 더 이상 미국이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17년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 이미 동맹과 자유무역 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우리 미국 못 짊어지겠다라고 했었고 그것이 이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극명한 표현이 모든 나라를 상대로 10%포인트에 이르는 관세를 추구하겠다. 예. 트럼프가 그랬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가 관세라고. 관세. 맞아요.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라는 이 현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권하고 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만 생각할까? 역시 뭐 평생 사업가로 살았으니까 뭐 그러다 쳐도 다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패권 국가인 미국 대통령이 이런다는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정말 말씀 그대로 뭐 반동맹 아니겠습니까? 반자유무역 체제. 예, 맞습니다. 돈만을 생각하는, 미국만을 생각하는. 아유, 참. 자, 여러 주요국에서 변화가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또 긴장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의 좀 변화도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만 등장한 게 아니라 21세기 사르라고 불리는 푸틴도 등장했죠. 푸틴 대통령의 제5기가 개막했습니다. 뭐 5기라고 하니까 벌써 5번째. 5번째.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의 이번 지난 그 3월 달에 당선되면서 득표율이 무려 87.3%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정선거 좀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 87.3%의 득표율이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말로는 지금 2036년까지 집권한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살아있으면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집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집권인 것이죠. 나이가 지금도 뭐 한 70 넘지 않았나요? 그렇죠. 70 넘는데 한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왜 건강 이상설도 좀 돌고 뭐 한쪽 팔이 좀 부자연스럽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 푸틴 대통령이 팔 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쪽 이상. 그거 원래 그게 아니라 KGB 출신이고요. 손을 이렇게 숨기고 다녔다는 손을 숨기고 항상 안쪽에 총을 쥐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은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건강하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좀 이상하죠.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아니, 뭐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정상입니까? 맞네요.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온건 보수인 이시바 내각이 출범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시바는 실패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2023년 12월께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 살기 되게 힘들대요. 고물가 때문에 생활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에 뭐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12년 만에 중의원 단독과반에서 무너졌거든요. 흔 연립 공명당과 의석 24석을 합쳐도 중의원 전체의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소위 야당들이 서로 합치지 않다 보니까 온건 보수라 불리는 이시바가 계속 이제 내각이 출범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정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엉망이에요. 유럽은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을 이끌어왔던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올란드 슐츠 독일 총리나 모두 다 극우의 부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이번 특징은 극우 세력의 준동이에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다 지금 우경화되고
극단적인 정치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어져온 경기 침체, 물가 불안, 이주민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 환경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원래 기존 정치 세력이 잘 다독이면서 잘 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 틈새를 극우 세력이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그렇군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극우 세력을 준동한 것이 올해 선거의 특징이죠. 유럽의 극우 세력 준동. 이게 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끼친 건가요? 좀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극우 세력 때문에 참 좋지 않은 모습 좀 볼 수가 있고. 자, 2024년에 이제 전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일단 뭐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7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7곳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게 나라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대 가자 하마스, 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대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이란, 그리고 대 예멘의 후티, 대 서한 지구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7개랑 같이 7개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중동에 총기 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이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이라도 땅을 더 빼앗기 위해서 이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지금 더군다나 미국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니까 이번 푸틴이 핵 교리를 개정해서 핵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시리아 이쪽 있잖아요. 시리아 뭐 내전 13년 만에 반군이 승리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다고요? 맞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사실은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해서 53년 동안 2대째 세습 정권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러시아가 지원했었거든요, 이 정권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거죠. 이 사이에 반군이 급작스럽게 7월 27일 날 막 들고 일어나면서 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해 버렸습니다.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53년에 걸쳐 2대째 철권 통치 이어왔던 독재자가 쫓겨난 것이긴 맞는데 이 시리아 반군이 정권으로 들어섰으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53년 독재, 철권 통치를 끝장냈다. 그래서 뭐 잘된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일단 현재 독재 정권이 물러났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봤고 올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전 세계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경제정책 방향이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작은요. 미국 연준에서 B컷 0.50%포인트 인하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국, 캐나다 기준금리 내리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요국들의 잇따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한 대신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니까 이 뒤따라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경제 부분은 AI,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해가 올해 2024년입니다. 사실 챗 GPT 열풍이 2022년 말에 시작돼서 올해 들어서 특히 산업계, 의료계, 교육계 전반에 폭발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윤리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영화나 나오는 이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문제가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15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넘었죠. 이게 더군다나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것이 상장되면서
실물을 사지 않고도 해당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인도 간단히 사고 팔 수 있다는 이런 특징 때문에 접근이 쉬워진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 세계 금융시장 주류에 편입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거 급등하지 않았나요? 이전 2001기 때는요. 2017년 때는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습게 봤어요. 아, 그랬는데 2기 들어오면서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야. 막 이래버렸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런 발언을 했었군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달러 돌파가 된 거예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자, 다음. 또 트럼프. 예. 기후변화 얘기도 또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트럼프랑 연결되는데. 아, 그래요? 지구는 평균 기온 사상 최고치를 2024년에 기록했어요. 16개월 연속 갱신했는데 사실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6도 높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1.6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평균을 내서 그런 거고 그렇죠. 어디에는 수십도 떨어졌고 어디는 수십도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19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2도 아래에서 억제하자. 그렇죠. 1.5도 넘지 말자라고 했는데 1.6도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기후변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들 비용 들어간다고. 돈만 생각하는. 여기서도 또 트럼프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 우주 관련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24년은 민간 우주 유형 시대가 열렸습니다. 탐사 경쟁이 가열되고요.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민간인으로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곤을 타고 우주여행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각국의 우주 탐사 경쟁에 민간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정말 많은 로켓들이 발사됐고 또 이거는 또 달에 매장된 자원 선점한다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주 여행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2024년인데 우주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 잔인한 2024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생각하는 게 어떨까. 지금 더구나 무안에서는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는 그런 한 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디 안 좋은 일 다 털어버리고 올해 내년부터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우리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